가치가 있는 것을 사고 파는 일, 즉 거래라는 것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전부터 잉여자원이 생기기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상을 달아놓는 식으로 원시적인 신용 거래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물물 교환은 물건 사이의 가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불편했고 신용 거래를 해도 나중에 발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측정하고 저장하고 양도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시적인 화폐가 탄생한 것이었죠.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뭐든지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 널리 유통돼야 하고 또 그 수량을 측정하기도 편해야 화폐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의 중국과 태평양 지역에서 화폐로 사용했던 조개 껍질, 그리고 남미 원주민과 잉카 제국에서 사용했던 카카오 열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인이 사용하던 조개 화폐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요. 한자에서 돈이랑 연관된 거의 모든 글자들에 조개 패자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한자라는 게 이제 막 형성되던 시절에도 이미 조개 껍질이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거니까 사실상 문자의 역사보다도 화폐의 역사가 더 오래됐다는 빼박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개 껍질 같은 물건들 주고받기에는 좋은데 실생활에는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살아있는 가축 또는 옷감이나 소금, 곡식 같은 생필품들을 사실상의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아닌 말로 옛날 유럽에서는 가축을 몇 마리 기르느냐 하는 게 곧 부의 척도였어요. 자본을 영어로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캡이 라틴어로 머리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캐피탈이라는 말은 원래 가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에 유럽에서 화폐 경제가 자리를 잡게 되자 가축 머릿수가 자연스럽게 자본, 재산을 뜻하는 말로 굳어진 거죠. 조개 껍질은 쓸모가 없었고 가축은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옷감이나 곡식 같은 것들은 생필품이라서 점점 소진되거나 썩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이런 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데다가 누구나 탐낼 만한 귀한 물건이었고 녹이거나 자르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결국 금속이 화폐로서 자리를 잡게 됐죠. 지금이야 니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온갖 종류의 금속을 이용해서 주화를 만들지만 고대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의 종류가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천에서 사금이 풍부하게 나오던 지중해에서는 주로 금이 대세였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은, 그리고 중국에서는 구리나 철이 초기 화폐로 이용됐어요. 이후로 전 세계의 상업이 연결되고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금과 은이 투탑으로 올라서지만 구리로 만든 화폐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소액 거래를 위해서 꾸준히 사용됐죠. 이걸 처음에는 그때그때 무게를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칙량 화폐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런 금속류들은 무게를 달아서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칙량 화폐야말로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근본 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전설의 주인공인 미다스는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프리기아라는 나라가 의외로 실존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의 터키 쪽에 있었어요. 미다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프리기아에서는 실제로 금과 은이 많이 나왔죠. 프리기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나라는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는데요. 서쪽으로는 바다를 통해 그리스와 동쪽으로는 땅을 통해 페르시아와 연결됐기 때문에 넘쳐나는 금과 은을 바탕으로 교역까지 활발하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통치자들도 이거 키워줘야죠. 리디아인들은 장사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금속을 일정한 함량에 맞춰 녹이고 주조 틀에 넣어서 인증 마크를 박은 뒤 찍어낸다.
이러면 이제 저울 들고 다니면서 잴 필요 없이 덩어리 단위로 계산할 수가 있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리디아인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최초의 주조화폐, 그러니까 코인이 탄생한 거죠. 리디아가 멸망한 뒤에도 주화라는 발명품은 동서 양쪽으로 퍼져나가 발전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중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의 이름을 딴 다레이코스 금화가 만들어졌고, 같은 시기 그리스에서도 각 도시 국가들마다 제각기 금화와 은화를 찍어냈는데요. 후에 아테네에서 찍어내는 드라크메 은화가 동부 지중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드라크메라는 단어 자체가 은화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처럼 자리 잡아서 로마와 동로마 시대를 지나 이슬람 시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어질 정도예요. 대표적으로 유로화 도입 전까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화폐 단위 드라크마가 여기서 유래했고,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도 디르함이라는 화폐 단위가 애용되고 있죠. 중세 그리스어 드라흐미가 아랍어로 넘어갈 때 모음이 변화해서 디르함이 됐습니다. 드라크메 은화 이후로는 로마의 화폐 단위가 널리 퍼졌습니다. 아우레우스나 솔리두스 같은 금화도 널리 쓰였지만 고액권이라서 그렇게 흔하진 않았고, 세스테르티우스 같은 동화는 저기 갈리아나 브리타니아 같은 변방에서 주로 쓰였기 때문에 지중해의 제국 중심부에서는 데나리우스 은화가 가장 대중적으로 유통됐는데요.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 지중해권의 여러 나라들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중세부터 오랫동안 드니에라는 은화 단위를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어 데나로, 스페인어 디네로 같은 단어들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남유럽의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데나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고,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많이 쓰는 디나르라는 화폐 단위도 로마의 데나리우스에서 온 거예요. 한편 중국에서는 금화나 은화보다는 동화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금이나 은은 오로지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못 쓰게 했거든요. 기원전 전국시대부터 청동으로 만든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해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로는 동그란 테두리에 네모난 구멍을 뚫은 엽전 모양이 기준이 됐습니다. 금속이 원래는 무게를 달아서 주고받는 칙량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무게 단위가 곧 화폐 단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동아시아에서 돈을 셀 때 썼던 냥이라는 단위도 원래는 무게 단위입니다. 진시황이 천하통일하고 발행했던 동전 이름이 반량전이었거든요. 여기에 쓰인 반량이라는 말부터가 말 그대로 0.5냥이라는 뜻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도 프랑크 왕국을 거치며 로마인들의 무게 단위로 화폐를 세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청동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던 리브라가 여러 지역에서 화폐 단위로 자리 잡아요. 이탈리아에서 쓰던 리라, 그리고 터키에서 쓰이는 리라 전부 리브라에서 유래한 겁니다. 의외로 영국의 화폐 단위인 파운드도 여기서 왔어요. 라틴어로 리브라 폰도라고 하면 리브라로 잰 무게라는 뜻인데, 이게 게르만계 언어들에서는 폰도 부분만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독일어로는 푼트, 영어로는 파운드,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영국은 무게 단위와 화폐 단위가 파운드죠. 파운드가 뜬금없이 LB라고 표시되는 이유도 이게 원래 라틴어 리브라의 줄임말이고, 그 리브라가 곧 파운드였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무게가 곧 화폐의 단위로 쓰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로마의 멸망 이후 중세 기간 동안 유럽의 상권을 꽉 잡고 있었던 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피렌체에서 발행하던 피오리노 금화가 유럽 전체의 공식 화폐급이었어요. 중세 말로 접어들며 알프스 산맥 이북에서도 점차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플랑드르와 북해의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했는데요. 여기서도 피오리노 금화를 쓰거나 흉내내서 만들었고, 이런 금화들을 굴덴 이라고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였던 길더가 굴덴에서 유래한 거예요. 금화 말고 은화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히나 베네치아에서 은화를 주력으로 밀었었는데요. 라이벌인 피렌체나 제노바에 비해 금을 수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때문에 데나로 그로소라고 하는 아주 순도 높은 은화를 발행해서 유럽의 트렌드를 주도했죠.
그로소는 라틴어 그로수스에서 온 말로 두껍다, 단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따라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고순도 은화를 만들고 그로수스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독일어권에서는 그로셴이라고 불리며 은화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발견, 침략하면서 거기에 묻혀있던 대량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금화와 은화를 마구 찍어낼 수가 있게 된 유럽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은화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구리로 만든 동화가 대세였다고 했죠. 우리가 쓰는 동전이라는 말도 구리 동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 빼박입니다.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던 시기, 중국은 명나라였는데요. 바다에서 오랑캐들이 나타나더니 물건을 사고 자꾸만 은으로 결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은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남아도는 김에 한번 써볼까? 해서 청나라 때부터는 곡식이나 옷감 대신 은으로 세금을 받기 시작할 정도가 돼요. 아메리카에서 무한정 생산되던 은, 에스파냐는 이걸로 레알이라는 은화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습니다. 에스파냐와 무역이 활발했던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사실상 레알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나 8레알짜리 은화가 딱 가격도 적절하고 무게도 적절해서 아주 널리 사용이 되죠. 명나라와 청나라는 은을 있는 대로 빨아들이면서도 따로 은화를 찍어내진 않았거든요. 공식적으로 찍어내는 게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말 안장처럼 생긴 은괴였습니다.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오는 둥글넓적한 8레알 은화는 둥글 원자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죠. 이 원이 바로 지금의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 원, 엔, 그리고 위안의 기원입니다. 한편 에스파냐 말고 신성 로마 제국도 은광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지금의 체코에 있던 보헤미아 지방의 한 계곡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된 건데요. 여기에 마을이 들어서서 성 요아힘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요아힘스탈이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광부로 일하려는 노동자들과 금속 세공업자들이 몰려들면서 요아힘스탈은 순식간에 제국의 주요 도시로 올라섰고 은화의 생산지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요아힘스탈에서 생산된 은화가 요아힘스탈러라고 불리며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이걸 요아힘스탈러 하다가 그냥 줄여서 탈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나왔죠? 이게 바로 달러라는 화폐 단위의 유래예요. 탈러가 워낙 많이 풀려서 은화를 부르는 보통 명사처럼 자리 잡고 이게 달러로 변형된 거죠.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는 남미에서 들어오던 에스파냐 레알 은화를 메인 화폐로 사용했었는데요. 중국에서 8레알을 1원이라고 부른 것처럼 미국인들은 8레알을 1달러라고 퉁쳐서 불렀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고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라는 명칭이 화폐 단위로 굳어졌고 미국 달러의 기호가 뜬금없이 S자인 게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8레알 은화 뒷면에 새겨져 있던 기둥과 리본 모양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빠, 저장 버튼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통화 버튼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말이다. 요즘 이런 일이 실제로 많다고 하죠. 플로피 디스크나 수화기 같은 것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기 힘들어졌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 버튼으로 사용되거나 스마트폰에서 통화 버튼으로 이용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왠지 앞으로 한 100년, 200년 정도만 있으면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 코인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코인, 지금은 암호화폐를 뜻하는 말로도 널리 쓰이고 있죠. 화폐 시스템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코인이라고 불리는 만큼 코인, 즉 주화라는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화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아 인류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